대선이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해부터 대선 판세가 요동치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요 후보들의 각종 리스크가 연이어 터지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각자 차별화를 시도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민심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해 대선의 판도가 어떠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해 들어서 이제 또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변하면서 참 여러 가지가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볼 건데요. 네, 행정관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뭐 그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대선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 근소하지만 윤석열 그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이 그 연말과 연초를 거치면서 그 굉장히 큰 차이로 지금은 이제 보면 그 오차범위 벗어나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그 상당히 판세가 기울어지는 그런 흐름이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 그 내분 때문에 생긴 스스로 좀 주저앉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 흐름을 또 어떻게 앞으로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뭐 큰 흐름은 아직 한 60여일 남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전환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좀 더 신중하게 또 겸손한 자세로 대선 그 국면을 잘 또 이렇게 추진해 가야 된다 이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한석 부위원장님도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그 국민의힘 내부 상태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또 지역민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윤석열 그 후보 캠프에 또 나름대로 또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선대위가 해체된 상태에서 오늘 또 이 방송을 갖다 편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몸은 편하지만 마음만은 조금 이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의 어떤 불안함들은 좀 어떻게 수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론 향방도 좀 바뀔 수도 있고요. 특히나 또 국민의힘 후보 말고 또 제3의 후보가 지지율이 없다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그분의 역할에 따라서 아마도 그 모든 그 구도 자체가 좀 변동이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일단 지난 월요일에 이제 청주 KBS에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여론조사 결과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7.2%,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4.4%로 오차범위 내에 2.8%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밖에 안철수 후보가 8.8%, 심상정 후보 5.5%, 김동연 후보 1.5%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청주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부 위원장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뭐 일단은 그 지금 뭐 도표도 보시지만 뭐 37대 34, 뭐 한 3% 정도의 차이인데요. 일단은 좀 보셔야 될 것들이 어떤 그 후보의 앞서감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부동층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그 여론을 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정권 교체의 열망이냐 또 아니면 정권 유지의 열망인가를 갖다가 한번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정권 교체 열망들은 꾸준히 앞서왔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가중치를 둬서 했을 때는 저는 좀 박빙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혼란함 전이기 때문에 또 저희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론조사를 볼 때는 그 현재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아마 조사 때만 해도 한 10% 이상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조사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보면 역전이 됐고 그 흐름이 이제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큰 추세로 보면 분명히 근본적인 좀 변화가 있다. 뭐 이런 측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대적이지만 안철수 후보가 한 8%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이분이 뭐 스스로 득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평가를 해보면 그 반사 이익으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고, 근데 여론에 보면 이렇게 특히 여야가
그 치열하게 경쟁할 때 한쪽의 어떤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그 지지율이 빠지면 바로 상대편으로 안 가더라고요. 이 지지도가 제3지대로 가서 머물렀다가 일정의 관망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흐름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제3지대로 가 있는 이 중간층, 중도층의 그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각 진영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역대급 뭐 비호감이라도 하셨는데 도대체 그 후보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윤석열 후보께서는 뭘 얘기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좀 비전과 미래에 뭘 하겠다라는 얘기가 조금 더 좀 중심이 되는 건 선거판도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 지지율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지만 약간 아직 제자리 걸음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도 수치해봤지만 뭐 아까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재명의 어떤 그 지지율 자체 같은 경우는 좀 갇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5%에서 해서 높이 나올 때 뭐 한 40%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갇혀 있는데 물론 저희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율 자체는 좀 빠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응답층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3지대의 어떤 후보로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지지도 부분을 갖다가 정말 면밀히 앞으로 그 추이를 더 봐야지만이 그 여론이 정말로 어느 정도로 어디 지점으로 수렴이 될까는 끝까지 그 여러 가지 그 변수에 의해서 변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 뭐 그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해서 어떤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현실 정치권의 어떤 그 구도 자체가 180석이란 거대 여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울어진 어떤 정치권의 운동장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언론 자체도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추이도 나름대로는 조금은 알고 싶은 지점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타겟 조사를 갖다 해서 그런 부분 다 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밴드웨건이라고 하죠. 어떤 그런 그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에 대해서 좀 국민 여론이 끌려가는 건 있는데 나름대로 그 변수는 앞으로의 어떤 그 두 후보들 간의 행보나 두 분들의 정책과 대결 그리고 또 두 후보 간의 아까도 비호감이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그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얼마나 더 표출이 되고 또 얼마나 또 방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여론 지지 추이는 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대선이 그 우리 유권자나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안 나온다 이런 평가예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에 또 큰 우리 사회 대전환기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 기후위기서부터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의 이 변화 국면 속에 있는데 그럼 이 시기에 경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민생을 어떻게 좀 더 나아지게 할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정권 교체냐 아니냐 정권 교체 열망 뭐 이런 것만으로 과연 대선을 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0%가 넘어요. 지금 임기를 불과 뭐 지금 한 3, 4개월 남겨놓은 이런 그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40%가 넘는다고 하는 건 그것만으로만 평가할 때 정말 정권 교체 열망으로 국민들이 다 똘똘 뭉쳐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서 다음 정부가 가야 될 정말 경제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민생을 어떻게 잘 살릴지 이런 측면에서의 좀 논의와 경쟁이 이제는 본격화되면 좋겠다. 그런 걸 좀 그 윤석열 후보 측에 제가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네. 일단 안철수 후보가 몸값이 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력 후보와 단일화를 하거나 제3지대가 연합을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 내부 입장은요. 아까도 뭐 정치인이 얘기하였다시피 어떤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준비되거나 그런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이 어떤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을 갖다가 교체하자는 열망의 어떤 그 의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단일화의 요구 같은 경우는 그 정치권들이 유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어떤 여론을 갖다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쪽에서 몰아가면서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지점들이 모여져서 형성되는 거지. 누구 주체가 단일화 하겠다고 해서 협상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어떤 그 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여론 추이를 더 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의 어떤 그 역할 자체는 그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지금 한 뭐 10%대부터 시작되고, 지금 모 조사에서는 뭐 10% 이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한 15% 이상이 됐을 때는 아마 단일화의 가능성들은 그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그 마음들도 또 생길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도 아마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또 정치권 화두로 또 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의 현재 이제 앞에서 말씀해 옮겨간 지지도가 스스로 어떤 그 성과를 통해서 따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유지하고 안착하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고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옮겨간 분들이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말씀대로 10% 이상을 간다고 하면 아마 그 선거 막바지에 가면 그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그 다음 정부가 그럼 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비전을 못 만들어낸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정말 마지막에 판단할 때 단일화만으로 그쪽을 지지하겠는가? 그것은 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호감이 높은 대선이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선 주자 교체론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교체론이 좀 의미가 있을까요? 네, 네. 가능하다든지.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안철수가 급부상을 하기 때문에 당내에 대해서 어떤 후보 교체론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든 상태인데요. 또 상대 팀의 더불어민주당 이런 부분에서 되게 조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낙연 전 후보랑 또 이재명 후보랑 해서 또 광주 지역도 방문하면서 서로 손잡고 얘기하지만 이것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인위적으로 좀 약간은 봉합이 된 것 같지만 앞으로의 아까도 뭐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갖다 제안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토론 안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토론하겠다고 분명히 또 얘기를 했고요. 그런 속에서 정책 대결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어떤 비호감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서로의 어떤 인성 검증이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민주당에서도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지지율 자체를 갖다가 예단하기에는 조금은 성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비호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호감도가 상대적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다시 높아졌더라고요. 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추세적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경우는 어제죠. 광주에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함께 손잡고 무등산도 오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단일화를 통한 이 대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내부에서 아마 그런 의견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후보 교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이미 후보가 돼 있잖아요. 국민의 후보가 돼 있는데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후보를 어떻게 교체할 수 있나요?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그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상에서 후보 교체로는 조금 현실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 후보 교체에 대한 열망은 정말 후보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물밑에서 좀 형성되는 여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추스려 나가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갖다 제시하면서 좀 봉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북의 대선 선대위가 이제 여야 모두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 누가 이제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1차적으로는 변재일 의원이 중앙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전체 슬럼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역할을 계속하면서 또 디지털 혁신 전환위원회 거기도 또 역할 자문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또 도정환 의원이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위원회 중에 하나인데 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도당 전체는 이장섭 도당위원장이 도당 선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총괄 지휘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그 중앙선대 사회혁신추진단의 부단장으로 또 이광희 의원이 미래시민광장위원회 미래소통본부장으로 또 박연수 의원이 그 탄소중립위원회 뭐 충북 공동위원장 이렇게 해서 그 다양한 영역에 포진을 해서 좀 중앙선대에서 활동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언론에 저희들도 이렇게 그 자료를 갖다 제출했지만 그 한 90여 명의 어떤 그 도당 당직자 중심으로 해서 좀 꾸려진 상태이고요. 특히나 우리 정우택 도당위원장께서 그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진두지휘를 좀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저희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신 또 오재세 의원님이 또 총괄 선대위 본부장을 같이 또 하고 계시고 또 이정배 의원님 또 충주에 지금 예결위원장님이라 그 지금 그 중앙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는 그분들의 어떤 현역 의원님들이 지역에 와서 활동들이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많은 그 당협위원장님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또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또 선거가 이제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뭐 당협위원장들이 중앙에 가신 분들이 그 지방으로 이제 내려갔을 때는 정말로 또 다른 어떤 그 변수가 또 생기고 파괴력이 또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혹시 부위원장님은 이 선대위에서 뭔가 활동하고 계시는 게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선대위가 해체된 상태에서 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좀 매머드였다라는 어떤 단점에 지적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 실무형 또 기동성 있는 그 선대위가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또 신용환 또 전 서원대 그 교수님께서 또 활약을 또 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 실무진에 들어가서 또 그러니까 새시대위원회 지역화합본부에서 또 국민의힘의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지만 어떤 중도층의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쪽에서 좀 활약을 좀 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 이제 내부 좀 균열이 있으면서 이제 선대위도 다시 재편을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혹시 이런 상황이 좀 우리 충북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아까도 그 발표된 게 그 대선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제 상당구 재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 상당구 재선거의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봐야 될 지점 자체가 나름대로 국민의힘 그 후보가 지금 뭐 두 분이 뭐 경쟁이 붙는 그 형국이에요. 그분들을 갖다 지지율을 합했을 때는 월등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에 비해서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어떤 인지도도 있지만 어떤 그 정권 교체 열망이 지역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도지사니 그 청주시장 후보군의 어떤 여론조사가 지금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는 뭐 지금 워낙 지원자가 많으니까 한 10여 명이 되는 사람들 갖다가 일렬로 또 인기 투표하는 식인데 나름대로 거기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을 갖다가 합했을 때 과연 어떤 부분들이 그 지역민들의 그 여론이 좀 집중이 돼 있는가 그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저희 그 충북 지역이나 청주 지역에서는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편 당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송태무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그 선대위가 해체된 상태이고 그러고 이제 선대위를 그럼 새로 어떻게 구성할지 또 당의 그 주요 이제 보직을 인선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 이제 수습해서 슬림화한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기동력 있는 그런 선대위를 구성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문제는 그 이후에 당 내부의 그런 갈등이 원만하게 잘 수습될 거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뭐 우리 충북이야 뭐 큰 문제 없지 않겠어요. 충북이야 잘 모여서 또 활동을 하시니까 충북 선대위는 큰 뭐 또 중앙 선대위가 구성되면 따라서 지역의 선대위는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미리 예단하기 좀 어렵다 싶고요. 또 말씀드린 김에 충북 그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그 공동 선대위원장을 세대별로 해서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60대 이상까지 고루 그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선대위원장들을 그 당 내 인사와 외부 인사를 좀 균형 있게 모셔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또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좀 들어서
그 선거를 좀 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주말에 그 임명장을 이제 주게 되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역대 그 대선이 12번인가 이렇게 치러졌다고 하는데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11번을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북에서 앞서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선의 승패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충북 지역의 각 정당들이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아까도 아까 연령대별로 해서 저 선대위를 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또한 높이 평가를 또 드립니다. 근데 저희 그 명단을 볼 때도 나름대로 연령별로 구분을 안 해놨지 그동안에 어떤 당원 활동했던 청년들이나 여성들 그분들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방점을 뒀던 거는 그동안 당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갖다 했던 그런 당직자 위주로 해서 정말로 선거에 이번에 결사항전으로 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다가 이번 표현한 거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좀 비호감도가 높다. 이 주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이제 후보별로 이제 취약점이 좀 있을 거고 또 보강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당의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실 것 같으니 상대편의 어떤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정관님께서 네, 국민의힘 네. 대선 후보에 대해서 좀 취약점이 뭐고 어떤 점이 좀 보강을 하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 글쎄요. 제가 최근에 그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 전인가요, 이제? 네. 그 후보는 원만한 말하지 말고 연기해라 이렇게 하신 게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국정 전반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파악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이 특수부 검사로만 계시다 보니까 그 영역에서 세상을 여전히 좀 보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또 국가의 정책의 각 분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 자리에 가든 말씀을 하시면 자꾸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에 따라서 또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좀 스스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높이는 것이 숙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이제 박한석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취약점과 보강점을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인성 부분들도 뭐 제가 뭐 말씀으로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에 이제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토론회장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방어를 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그 대장동 그 특혜 카르텔 같은 부분들은 아직까지 특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선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국민의 입장에서의 더 그 의혹점들을 밝혀내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또 방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 차이가 그 변수가 또 생길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일하는 추진력에 의해서 그때 그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강점 자체가 조금은 그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좀 안정되고 높아질 것 같으니까 조금은 그 보수층들의 또 어떤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좀 말을 바꿔서 또 그런 그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어떤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자기의 어떤 신념과 그 정책이 일치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보여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3지대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는 중점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좀 눈에 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지,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상황이나 뭐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할지 이런 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행정관님께서, 네, 부위원장 먼저, 네, 하십시오. 그 특히나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자체가 지금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또 지지율 자체도 뭐 크로스 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쫓아가는 입장에서 또 그 지지율이 오른 그 후보를 갖다가 그냥 뭐
놓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지지율이 과연 그 우리 국민의힘과 어떻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는가를 갖다 항상 또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나머지 이제 후보님들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좀 그 정책 토론이나 그런 데서 녹아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고요. 또 특히나 그 김동연 후보님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지역민들이에요. 또 이 충북 출신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북 출신들이 정말로 중앙 정치의 무대에 들어가서 정말 그 정치를 하고 그런 거 도와줄 수 있을 때 그 저희 지역도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동연 그분의 어떤 정책과 지역에 대한 그 좀 그 애정 어린 그런 부분들 갖다가 국민의힘이 받아 안을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행정관님께서도 이 삼지대 후보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뭐 그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그 보수성을 강화했을 때는 그 지지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그 국민의힘과 통합하겠다고 그 움직일 때는 안철수 후보의 비호감도도 훨씬 더 높았고 지지율도 낮았는데 우리 중도 진영으로 이동한 이후에 역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있던 집토끼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일부 가 있던 중도층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후에도 그 아마 국민의힘하고 통합 논의를 시작하면 이 지지율이 다시 빠질 가능성도 좀 있을 거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이제 선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심상정 후보는 워낙에 뭐 그 견고한 지지층이 있죠. 그렇지만 좀 확장성을 갖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노동 존중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일정의 지지세를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좀 그 정당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 그것을 좀 제대로 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하면 현재의 국면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좀 그 활로를 열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김동연 후보는 정말 우리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뭐 선거 때마다 우리 지역구에 어디 나오지 않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 중요한 우리 지역의 정책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길을 좀 잘 가셔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때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자기의 관리를 잘 해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가장 중점에 둬야 할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위원장님. 이제 그 대선의 그 유권자들이 그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그 나름대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그 대면 방식의 어떤 선거운동, 조직운동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방송을 통한 TV 토론이나 여러 가지 그 SNS를 통한 어떤 홍보 방식에 있어서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말로 그 원칙적으로는 정책 부분 자체를 갖다가 서로 비교하고 그런 그 정책 토론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워낙 그 대선 자체가 비호감에 덜 한 후보가 된다라고 지금 그 구도가 좀 거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후보의 어떤 그 주변의 문제들은 그동안은 많은 검증이 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정책 토론뿐만이 아니라 개인 간의 어떤 검증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면서 그 속에서 그 정책을 과연 실현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슬로건이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선거 이후의 선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의미라고 보는데요. 앞으로라는 건 미래에 우리 사회 미래를 그 끌어갈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꼭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후 5년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이 다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5년을 끌어갔기 때문에 그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대로는 그동안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치인의 신뢰 문제는 현재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과거에서부터의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역량을 보여왔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진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선거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부합하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살펴야 된다. 이건 공약을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약과 정책이 정확히 나의 이익과 부합하는지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아마 나중에 내가 투표한 것에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대선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면서 특히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심의 향방을 읽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